반갑습니다. 자, 다 지내셨죠? 네. 뭐, 시험은 잘 치셨어요? 자, 잘 치셨고, 오늘은 이제 7주차 할 차례죠? 중개 실무할 차례입니다. 요약집으로서는 몇 페이지입니까? 네, 165페이지 보면 중개 실무라고 되어 있는데, 중개 실무 파트에서는 우리 공인중개사법 시험 문제, 40문제 중에서 작년에 9문제 나왔어요. 많이 나왔죠? 보통 한 7문제, 그죠? 7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6문제나 7문제나. 근데 9문제 나왔단 말이지. 틀리라고 4문제를 냈단 말이에요. 그럼 틀려주면 되고, 나머지 9문제 뭐 나온 내용 중에서 한 몇 개 맞추면 되겠습니까? 네, 4개 하면 5개 정도. 그 정도 맞아주면 돼요. 1개 맞았다. 네, 힘듭니다. 이러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중개 실무, 거기 보면은 의의나 과정이나 이건 뭐 중요한 의미가 아닌데, 의미 같은 경우에는 중개계약 체결에서부터 어디까지? 거래계약 체결. 중개계약 체결에서부터 거래계약 체결까지만 해주면 법적인 중개실무는 끝난 거예요. 그 이후의 절차는 의뢰인들끼리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것까지 알아두시고. 좁은 의미의 중개실무에 해당되겠지?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보면은 중개실무의 과정이요. 일단 중개대상물을 수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팔 물건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개계약이 체결되면서부터 이제 일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일할 것인지 계획 수립하고, 의뢰받은 중개상물에 대해서 조사 확인까지 하고, 그 다음에 판매를 하겠지? 판매 활동, 영업 활동, 그 다음에 계약 체결을 합니다. 계약 체결까지 법적인 중개 실무라 보시면 되고, 그 이후에 계약 이행과 관련된 내용들은 다 의뢰인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중도금 지급이다, 잔금 지급이다 이런 거, 확정일자 부여다 이런 거 전부 다 의뢰인들끼리 하는 겁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해야 될 게 뭐냐 하니까 한 장을 넘겨보세요. 중개계약이라고 있는데, 우리 중개계약이라고 하면 누구하고 체결됩니까? 네, 개업하고 의뢰인 간 체결되는 중개 의뢰인 간 합의죠. 팔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거 했잖아, 그죠? 우리가 우리 법령 파트에 이제 명문에 규정되어 있는 중개계약은 형태가 2개잖아, 2개.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자, 그래서 여기 지금 5가지를 지금 표로 만들어 놨죠?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반 중개계약은 1대 다 방식이잖아. 여름에 기업한테 의뢰하죠? 그 중에서 가장 빨리 거래를 성사시킨 기업이 보수를 받기 때문에, 책임감 있게 중개 안 한다. 그 특징 부분에 보면 나오지요. 책임 중개 기대하기 어렵고, 분쟁 발생 소지가 높다. 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전속 중개 계약은 안 됩니다. 특정 기업을 정해서 그 기업에 하나여 이루어지는 방식이니까 어느 정도 보수가 보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책임감 있게 중개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분쟁 발생 소지가 줄어들면서 예방도 되기 때문에. 자, 그거에 비해서 독점 중개 계약은요, 전속 중개 계약하고 거의 똑같은데 미국에서 보통 진행되는 방식이죠. 가장 확실하게 보수를 보장받습니다. 그렇죠. 거래를 누가 성립시키는 관계없어요. 무조건 독점 기업은 무조건 받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보수를 보장받는다. 그 다음에 공동중개라면 둘 이상의 기업이 서로 협력합니까? 협력하죠. 그래서 조직화, 능률화, 효율적, 정보망을 이용한 거래한다 보시면 되고. 자, 순가중개계약은 우리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건 아니죠. 의뢰인이 사전에 가격을 제시하고 그 제시된 가격만 만족시켜주고 나머지는 보수로 하자는 거지. 그래서 금지되고 있지는 않지만 초과해서 받았다면, 법정 한도를 초과해서 받았다면 금지가 되는 거예요. 금지. 자, 그래서 개업의 폭리수단이다, 아니면 투기 조장이 되면서 거래 질서가 문란해진다. 이 정도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해야 될 게 이제 조사 확인 활동
등과 관련해 가지고 오른쪽에 보시면 조사 확인 의무. 자, 확인 설명 의무란 얘기인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를 받게 되면 그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의뢰받은 중개 성분에 대해서 조사 확인하겠죠. 그리고 설명해야 될 사항을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한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까지 제시하도록 했단 말이야. 알고 있죠? 이런 거 다. 자, 그리고 그 확인 설명 사항에 기권금 공시 배한입조 요거잖아요. 이 중에서 상태에 관한 자료가 세 가지가 있는데 내외부 시설물이랑 벽면, 바닥면, 도배랑 환경조건이죠. 이 세 개의 상태에 관한 자료는 권리 이전한테 요구를 합니다. 상태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요구에 불응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죠? 그 사실을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한테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확인 설명, 조사 확인 방법을 볼게요. 우리가 기권금 공시 배한입조 이 9가지의 조사 확인 설명사항, 조사 확인 설명사항 중에서 어떤 항목은 어떤 방법에서 조사를 하는 건지 그거를 이제 공부하는 거죠. 예, 요거는 뭐 별도로 그렇게 뭐 외울 게 아니고 그냥 생각해 보면 바로 나옵니다. 자, 볼게요. 칠판에 조사 확인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예, 조사 확인 해야 될 사항은 우리가 이제 기권금 공시 배한입조 이거예요. 그걸 갖다가 어떤 항목은 어떤 방법이니까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의뢰인을 통한 조사죠. 의뢰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한테 물어본다 이 말이야. 그러면 첫 번째가 상태에 관한 자료. 아까 얘기했죠. 의뢰인이 자기가 살았으니까 그 자료를 잘 알고 있겠지. 그게 뭡니까? 세 가지. 내부 시설물, 그 다음에 벽면, 바닥면, 도배, 환경조건. 이 세 가지는 상태에 관한 자료로서 의뢰인을 통해서 조사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권리관계 있잖아요.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중에서 등기사항 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 그걸 실제 권리라 그러지.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 그런 것도 다 의뢰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지. 자료 요구하는 사항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통한 조사가 있어요. 공부. 자, 기본적인 사항 중에서 공부에 나타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뭐가 있습니까? 소재지부터 지번, 지목, 면적, 종류, 구조, 용도, 건축 연도. 이거 다 공부를 통해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다. 토지 같으면 보통 지적 공부 이용하고 건물 같으면 건축물 대장이 되겠지. 이걸 보고 조사한다 이 말이에요. 조사 방법이. 그런데 이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이 등기사항 증명서에도 일부 나와 있는데 불일치하다. 그러면 뭐가 맞는 거죠? 대장이 맞는 거다 이런 말이지. 대장 보고 뺏기는 거니까 등기관이. 자, 그 다음에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중에서 소유권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 같으면 뭘 보고 확인하겠습니까? 등기사항 증명서겠지 뭐. 자, 마찬가지 이 권리에 관한 사항이 대장과의 불일치하다. 그럼 뭐가 맞는 거야? 등기사항 증명서가 맞는 거지. 자, 그 다음에 토지 이용계획 공급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요거는요, 뭘 보고 확인합니까?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잖아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자, 건폐율하고 용적률 상한이 있습니까? 건폐율하고 용적률 상한, 요거는 뭘 보고 조사합니까? 시군조례. 요거다, 시군조례. 요거 옛날에 많이 봤어요. 자, 요 세 가지가 공부를 통한 조사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장 답사를 가볼게요. 현장 답사 중에서 기본적인 사항, 현장 가야지만 확인할 수 있는 거, 지세부터 있죠? 지세, 토지의 경사. 이거 현장 답사입니다. 현장 답사. 직접 현장 가가지고 확인하는 거지. 도면을 통해서는 이렇게 경사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겠지. 경사, 그 다음에 집안은 단단한지 바라봐야 되고, 토지, 돌멩이 많은지, 뭐 도로 상황하고 부대 시설, 주변 환경하고 이 방향을 주의하셔야 방향은 현장 답사입니다. 남향이냐 동향이냐 현장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권리관계 보면 우리가 아까 등기 소유권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 같으면 등기상 증명서죠. 근데 뭐 법정 지상권이 주택상가 임대차니 유치권이니 이런 거 있잖아. 들어봤죠? 그런 것들은 다 현장 답사입니다. 아시겠죠? 등기상 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이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이런 거? 특히 분묘기지권. 우리 시험에 물어보겠지? 네, 물어봅니다. 분묘기지권이 물어본다고. 글 자체가 틀리잖아, 지금. 에이?
중요하니까 찔하잖아요. 글자체가. 이게 헤드라인 글자체. 중요하니까. 방향도 마찬가지.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얘가. 아시겠죠? 그런 거 알고 있죠? 얼마나 생각을 하고 만드는 건데, 이 자료를. 그죠? 자, 토지 이용계획 공법상 제한 사항 중에 현장 가서 확인해야 될 게 있다. 뭡니까? 도시공 계획시설 이런 거 들어봤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 도시공 관리계획. 이런 거 다 현장 답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입지 기업, 입지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6가지 항목이 있어요. 확인 설명에 기재되는 항목 중에서 요걸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요거 도로와의 관계부터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 판매, 의료, 도대주, 교판의. 외웠습니까? 외워야 돼. 쓰입니다. 도대주, 교판의. 도로와의 관계에 몇 미터 도로에 접하는지, 포장인지 비포장인지, 접근은 가능한지, 접근 불편한지, 용이한지 불편한지, 이거 다 도로와의 관계죠. 현장 답사에 가서 봐야 돼요. 대중교통은 지하철, 버스 정류장, 이름, 이런 거 확인하고, 주차장도 있는지 없는지, 교육, 판매, 의료, 전부 다 현장 답사입니다. 차량 도보로 몇 분 소요되는지, 도대주 교판의. 자, 관리는요, 관리실, 경비실, 관리주체, 자가관리, 위탁관리 다 현장 답사. 비선호 시설, 1km 이내, 반경 1km 이내. 비선호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그 종류, 위치, 화장장, 이런 거, 화장실, 쓰레기 소각장, 분뇨 처리장, 하수종말 처리장,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비선호 시설이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허가 건물 같은 미공식 물건이 있어요. 무허가 건물, 그 다음에 정원석 같은 거, 이거 나무 돌멩이, 나무하고 돌멩이 같은 거, 이거 미공식 물건도 다 현장 답사. 그럼 의뢰인이 고지를 해주겠죠. 그 고지한 사항이 맞는지 현장 답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뢰인을 통한 조사, 공부를 통한 조사, 현장 답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 가지를 항목별로 좀 구분하셔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거기에 한 장을 넘겨보시면 168페이지에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구체적으로 자, 어떤 사항을 확인하고 어떤 내용을 조사해야 되는지 또 같이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기본적인 사항, 우리가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막 조사해야 되는 항목들이 있었죠. 첫 번째가 소재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 소재지 같으면은 어디까지 조사하면 되겠습니까? 지붕까지 조사하면 되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지 같은 경우, 토지 같은 경우에는 지붕까지 조사하는데 수필지가 거래될 수 있죠. 그래서 그 지번을 모두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건물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지붕까지 조사하는데 한 필지의 크기가 다 동일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필지별로 크기가 다 틀리기 때문에 한 필지에 여러 개의 건물이 올라올 수 있어. 그래서 구체적인 건물 번호, 건물 명칭까지 조사를 해야 되겠다. 구분 소유 건물은 아파트 같으면은 어디까지 조사해야 되겠어요? 동호수까지 조사해야 되겠죠? 이런 내용들 알아두시면 돼요. 다 대장을 보고 조사한다. 그래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지목 가볼게요.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토지 종류 28가지로 구분했다. 이 지목은 뭘 보고 확인하겠습니까? 대장입니다. 대장에는 철도용지, 학교용지, 주유소용지 이런 정식명칭이 나와 있고, 도면에도 나와 있어. 지목이. 자, 어떻게 나와 있다? 원칙이 두 문자로 나와 있죠. 두 문자로. 철, 이렇게. 도,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차문자로 나와 있는 것이 4가지가 있죠. 그걸 암기하고 있죠. 어떻게 암기하죠? 차장 1,000원? 차장 1,000원. 그거는 확실하네. 자, 그 다음, 그것만 확실하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대장상의 지목이랑 실제 이용 상황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촌에 가면. 그래서 실제 이용 상황까지 현장 답사를 통해서 조사를 해서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 자, 면적 같은 경우에는 그 단위가 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환산할 줄 아셔야 되는데, 제곱미터에다가 얼마를 곱하면요, 0.3025를 곱하면 평이 나오고, 평에다가 얼마를 3.3058을 곱하니까 제곱미터가 나온다는 거. 환산 방법. 토지는요,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를 의미해. 수평 투연 면적. 그리고 건물 같은 경우에 이제 연면적이다, 뭐 증별 면적이다 이런 것들을 조사한다.
대장을 보고 조사하겠지 뭐. 구분소의 건물은 전유 부분의 면적, 전용 면적, 공용 면적 둘 다 조사합니다. 자, 이제 경계입니까? 경계 같은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필지별로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을 의미하는데 뭘 보고 조사하는가? 이게 중요하죠. 경계는요, 도면입니다. 현장 답사 아니에요. 경계는 어떻게? 도면이라는 거. 지적도, 임야도 같은 도면이에요. 도면상의 경계와 실제 경계 불일치하다. 그러면 도면상의 경계가 기준이겠지? 도면 안 바뀌니까. 자, 도로 관계를 보세요. 이거 아까 어떻게 조사한 데서 도로는 현장 답사죠. 도로의 인접 여부를 이제 조사를 하는데 현장 답사를 통해서 중개대상물이 접하고 있는 도로의 종류부터 구조폭, 차량의 출입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조사합니다. 현장 답사. 자, 이제 지형을 보니까 토지의 생긴 모양을 말해요. 생긴 형상인데, 자, 이거 어떻게 조사합니까? 지형, 생긴 모양은 도면입니다. 현장 답사 가지고는 잘 모릅니다. 자, 도면을 보면은 생긴 모양이 나올 거 아니야. 이게 정방형이냐, 장방형이냐, 삼각형이냐, 제형이냐, 부정형이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자, 이제 지세 가볼게요. 아까 지세 토지의 경사라고 했죠. 어떻게 조사한다? 현장 답사죠. 현장 답사. 그래가지고 경사가 있는지 없는지 유무, 경사 정도, 인접 토지와의 고저, 높낮이 차이 같은 거 이런 거 다 조사한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조사해야 될 내용들이고. 자, 이제 건물로 가보시면은 주 구조의 재료하고 지붕의 형태에 따라서 이게 철골 콘크리트인지 철근 콘크리트인지 뭐 슬레이브, 기와조, 벽돌조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 다 뭘 보고 조사합니까? 대장 보고 조사한다. 용도 같은 경우에도 건축법상의 용도로서 대장을 보고 조사하죠. 대장상의 용도와 실제 이용 상황이 또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용도가. 그래서 불법 건축물 여부인지 이거를 현장 답사를 통해 확인해야 되겠다. 건축 연도 같으면요. 대장을 보고 조사합니다. 오른쪽에 이제 방향 있지요. 어떻게 조사한다고? 방향 현장 답사한 거 알아두셔야 돼. 이 정도 알아두시면 돼. 자, 이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중에서 보면은 우리가 뭐 권리상 구성하고 이런 건 다 아니까 넘어가고, 근저당이 만약에 설정되어 있다 이런 거 많이 옛날에 많이 물어봤어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개업은 어떻게 할까 하니까 채권 최고액까지 조사해주면 되겠다 이 말이에요. 실제 피담보 채무액까지 조사할 필요 없다. 실제 채무액까지 조사할 필요 없고, 채권 최고액 있죠. 실제 피담보 채무액의 120%, 130%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 확인시켜주면 된다 그 말이지. 자, 그 다음에 가등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청구권 보전 가등기가 있고 담보 가등기 있단 말이에요. 청구권 보전 가등기 같은 경우에는 위험해요. 이게 순위 보전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로 소급한다 했죠. 그래서 소유권 취득을 못한다는 얘기겠지. 그리고 가등기 이후에 경료가 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간이 직권 말소하기 때문에 말소사항이다. 자, 근데 담보 가등기 같은 경우에는 뭐랑 동일하냐면 저당권으로 취급한다. 그래서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하지요. 저당권이 담보 물건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우선 변제권, 경매 신청권 등 효력이 인정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가압류 등기 같은 경우에 미리 압류한다는 얘기인데, 요거는 돈에 관한 내용이죠. 금전 채권입니다. 네, 금전 채권에 관한 장래의 강제 집행을 보존할 목적으로 해서 채무자의 일반 재산을 미리 압류를 하는 것이죠. 그게 가압류예요. 난 돈을 못 받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나중에 강제 집행을 이제 보존할 목적이죠. 그래가지고 미리 압류를 걸어 놓는 거죠. 그걸 가압류라 그래요. 그래서 이 가압류 채권자, 그 다음에 채권액 이런 거 하고 조사하고, 그 다음에 이 조건부 중개 가능하다. 조건부 중개가. 그래서 가압류 말소 조건이나 가압류의 목적이 된 채무를 인수할 조건으로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압류 등기는 이거는 이제 강제 집행이라 보시면 되는데, 집행기관이 법원이 되겠죠.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해서죠. 사실상 법률상의 처분을 제한하는 강제 집행이라 보시면 됩니다. 압류 등기. 그래서 압류를 해지하는 조건으로 중개 가능하다. 가처분 등기가 위험하죠. 권리처분 금지 가처분이라고 하는데, 채권자의 권리 보전, 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보존할 목적이다. 가처분의 위험성, 채권자하고 보존되는 권리 조사하고, 이건 될 수 있으면 중개를 안 하는 게 좋다 이 말이지. 말소 전에는. 판매 등기도 마찬가지. 소유권을 다시 이제 가지고 온다는 얘기겠죠.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한매권을 보류를 해서 한매권 행사 기간 내에 다시 물건을 가지고 온다는 얘기인데, 판매 등기되어 있다는 사실이라든지 그런 위험성 등을 조사를 하고,
마찬가지 말소되는 등기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자, 넘어가서요. 이제 등기되지 않은 권리가 나오는데 이게 실제 권리라 그래요. 등기되지 않은 권리 중에서 자, 넘어가 보시면 법정지상권이라고 있죠. 이 법정지상권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좀 물어봤는 편인데 지금은 잘 안 물어보죠. 자, 법정지상권의 그 의미만 아시면 돼. 뭡니까?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있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저당권하고 뭐 전세권, 가등기담보, 임목 이 네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이제 설정되는 게 네 가지 원인에 의해서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됐을 때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뭐한 것으로 봐?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게 법정지상권이겠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마찬가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있었는데 처분 당시가 되겠죠. 자, 매각 또는 그 이외, 매각 또는 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됐을 때 이 특약이 있어야 돼요. 이 특약, 건물 철거 특약,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이상이죠.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특약이 없는 이상, 건물 소유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보시면 돼요. 자, 법정 저당권도 한번 개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 임대인이 변제기를 초과한 최후 2년의 차임 채권에 대해서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을 압류를 하죠. 그러면 생기는 권리가 법정 저당권. 이 정도 보시고. 우리 시험에 물어보는 거는 분묘 기지권을 물어보겠지. 자, 분묘 기지권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요거만 확실하게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민법에서 다 하시고. 자,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 뭡니까? 분묘기지권이 분묘기지, 분묘기초가 되는 토지를 말해요. 분묘기지에 대한 분묘소유자를 위한 지상권 유사물권이네.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이것도 법정지상권의 일부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이용하는데 그걸 분묘를 이제 소유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거지. 되겠죠? 자, 요거 개념 알아두시고. 자, 성립이 되는 요건. 성립이 되는 경우 어떤 경우 성립되냐?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토지 소유자에 뭐가 있으면 되겠어? 승낙이에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있으면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고, 두 번째는 자기 소유 토지였을 때 분묘를 설치하고 그 이후에 토지를 팔았어요. 팔면서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류, 유보, 그 소유권을 보류, 유보한 채 매매하거나 아니면 분묘도 함께 이전하겠다라는 특약 없이 토지를 매매한 거죠. 자, 이때 되면 이제 분묘기지가 성립하는데 이거를 가리켜서 뭐 양도형 분묘기지권 이렇게 부릅니다. 이름을. 양도형 팔았으니까, 그죠? 토지를 팔았는데 분묘는 그대로 가만히 있잖아, 그죠? 자, 그랬을 때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데 언제서부터 지료지급 의무가 있느냐 하니까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로부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청구한 때로부터 아니에요. 토지 소유자가 청구한 때부터가 아니고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바로 발생되는 거예요. 지료지급 의무가. 이때는 자,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설치했는데 20년간 평원 공연하게 점유했네. 이게 점유시효 취득. 자, 이때도 지료지급 의무가 있다는 거지. 언제서부터? 이때는 토지 소유자가 청구한 때로부터예요. 이때는. 다릅니다. 그래서 분묘기지권의 성립에 관한 내용, 지료지급 의무 언제부터 있는지까지 알아두시고 효력 볼게요. 효력이라고 하면 기존의 분묘 이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이 없다 이 말이죠. 아버지 묘가 있는데 그 옆에 어머니 묘를 묻을 수 없어요. 새로운 묘를 신설 권능 없다 생각하시면 돼. 따라서 뭐가 안 되겠어? 쌍분이 안 되겠네. 쌍분 형태 안 되고 단분 형태에 합장하는 것도 안 되고, 효력 범위 내에서 분묘를 옮길 수가 없다. 그게 분묘 이장 권능이 없다 이 말이지. 효력 범위인데, 분묘기지권의 효력 범위인데 옆으로 옮길 수 없다 이 말이야. 그걸 이장할 수가 없다 그 뜻이죠. 근데 집단으로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된다 이 말이야. 집단 분묘 제외. 집단으로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그 일부를 옆으로 옮겨도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인정되겠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집단 분묘 제외라고 생각하시면 돼. 집단 분묘는 옮겨도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공시입니까? 외부에 이제 알리는 건데, 공시라고 하면은 외부에서 분묘를 전체 인식할 수 있는 형태, 그 대표적인 게 봉부이잖아요. 봉우리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 알지. 따라서 평평한 거, 평장 됩니까? 안 되지. 평장 안 되고, 암장 안 돼. 가면은 안 됩니까? 가면은 왜 안 되지? 이거 시체라고? 파리가 들어가 있는데, 파리가 들어가 있어요. 시체라고 해야 시신 유골이 없지. 안에 가면은 가짜면 장래의 묘예요.
간호기 때문에 안에 유골이 없다네. 시신이 없어. 그래서 인정 안 된다 보시면 돼요. 가짜모니까. 그러면 여기에 평장, 암장 같은 경우에 안에 시신이 있으면 됩니까? 평장, 암장 안에 유골하고 시신 같은 게 있으면 되냐고? 안 됩니다. 요거는 안에 유골이 있다 해도 안 돼. 오늘 안 되고, 얘는 유골이 없기 때문에 안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귀속인데, 권한의 귀속으로서 비석 같은 거 우리 설치할 권한 있죠? 비석 같은 재고 설치 관리 권한은 제사 주재자에게 있고, 분묘의 수호 관리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종손에게 전속합니다. 종손이 있다면 종손에게 전속하고, 종중이 수호 관리해, 종중이 선조 분묘 수호 관리해 왔다면 종중에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범위를 보시면 분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수호하고 봉사에 필요한 주변 공직까지 다 포함이 돼. 주변 공직까지. 제사를 진행해야 되니까. 그런데 반드시 사성까지 분묘 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분묘 뒤에 반달 모양으로 쌓아놓은 둔덕이 있어요. 무너지지 말라고. 거기까지 반드시 다 미치는 것은 아니다. 개별 모에 따라 틀립니다.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어요. 짧으면 미치고 멀면 안 미치고.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서면 보세요. 자,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원칙 전속기간이 약정이에요. 원칙은 약정인데 약정을 보통 하지 않는다. 약정을 하지 않으면 수호봉사가 계속되는 동안 전속한다. 약정을 하지 않으면 수호봉사가 계속되는 동안 전속한다 이 말이겠지. 자, 그런데 자연재해로 떠내려갔는데 가보니까 밑에 유골이 존재하지. 그래서 가지고 와가지고 원상회복했다. 그걸 일시적인 소멸, 일시적인 멸시라고 그래요. 요거는 전속합니다. 전속. 그래서 여기까지가 분묘기지권. 자, 그 다음에 거기 장사되어가는 법률이 있죠? 장사되어가는 법률에 보면 오른쪽에 묘지 연구자라고 있습니까? 그 묘지 연구자가 누구냐면 사망한 자와 관계가 있던 자예요. 1순위가 누구예요? 배우자. 2순위가 자녀, 부모 순이다. 그 다음에 매장신고라고 있죠. 매장신고.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에 관한 시장등에게 매장신고 하도록 되어 있네. 그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두 가지 마시면 돼요. 사설묘지 설치하고 자연장지 조성.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장사되는 법률이 2001년도에 시행이 되는데, 묘지의 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개인, 가족, 종중문중, 법인. 그죠? 그래서 어떻게 암기하죠? 개가종법 이렇게 암기해요. 개가종법 순서대로. 그래가지고 이 사설묘지 같은 경우에 설치의 절차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설치 후 30일 이내에 신고, 사후신고. 그리고 나머지 3개는 다 뭐라고요? 사전 허가. 애울 것도 없네, 이거. 애울 것도 없어. 사전 허가니까. 자, 면적 같은 경우에는 설치 면적 숫자만 외웁니다. 30, 100, 1000. 자, 여기만 10만 이상이야. 최소 면적이기 때문에 이상. 여기만 외워요. 10만 이상이라는 거를. 나머지 이해하니까. 30, 100, 1000, 10만 이상. 이렇게. 자, 1기당 저유 면적이 1기당 저유 면적은 개인은 30이에요. 똑같아요. 30이야. 나머지 10제곱미터, 1기당 10제곱미터 초과금지 이하 같은 말이야. 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 이하 초과금지. 초과하지 못한다가 같은 말. 초과하지 못한다 이 말이 이하라 이 말이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형태, 분묘의 형태가 만약에 봉분으로 한다 치면 봉분으로 한다는 봉우리로 하면은 그 봉우리가 1m 이하가 돼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제한을 안 두면 어떻게 할까, 사람들이? 2m로 할까, 3m? 5m? 10m 하지, 10m. 엘리베이터 만들어가지고 막. 그렇게 할 거 아니야. 마음대로. 볼록볼록하게 마음대로, 자, 그래서 1m 이하입니다. 자, 평분으로 하면 50cm 이하 해가지고 분별 형태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사설묘지. 자, 자연장지 보세요. 자연장지. 자연장지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갖다가 이래 수목, 그 다음에 화초, 잔디 이런 데다가 장사하는 걸 말해. 묻는 걸 말해, 거기다가. 그래서 개인, 가족, 종중문중, 법인. 보통 수목장을 하죠. 자, 조성의 절차로서
개인은 마찬가지 똑같네. 조성 후 30일 이내에 신고에 똑같아요. 사후 신고. 근데 여기 조심하시래. 가족이랑 정중 문중이 뭐라 돼 있어요? 사전 신고잖아요. 두 개가 사전 신고잖아요. 두 개. 허가 아닙니다. 사전 신고, 신고는 신고인데 사전 신고잖아요. 두 개가. 법인은 똑같다. 사전 허가. 요것만 주의하면 돼요. 면적 잘 보세요. 조성 면적은 단위까지 같이 외워야 되겠네. 30미. 30미만이니까 30미. 100미가 되겠죠? 2000하예요. 2002하.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구분합니다. 재단 공공법인은 5만 상. 종교단체는 4만 하. 이렇게 해서 외웁니다. 자, 다시 보세요. 30미, 100미, 2000하, 5만 상, 4만 하. 이렇게 외우면 금방 해요. 되겠지? 여기까지 자연장지까지 받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볼게. 거기 자연장지 밑에 보면 양가로 5번입니까? 설치기간이라고 장사대한 법률에서의 분명히 설치기간은 몇 년입니까? 30년이에요. 자, 그런데 기간을 연장을 할 수 있다 돼 있네. 그죠? 1회 하나에 몇 년? 30년 연장. 1회 하나요? 30년 연장. 그럼 이쪽 60년이네. 그죠? 너무 깁니까? 그래서 연장기간 단축 가능하다 이 말이지. 5년 이상 30년 미만 기간 안에서. 자, 그런데 이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를 어떻게 할 거냐? 처리. 자, 기간이 만료된 후 1년 이내에 그 시설물을 철거를 하고 유고를 하장하거나 보안시설에 보완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처리. 여기까지 보시고. 자,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네 번째입니다. 우리 기권금 공시 배 한립조 이거 조사 확인 설명사항 중에서 지금 권리금액까지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번째를 보니까 금액이잖아요. 우리 금액이라면 두 가지. 거래 예정 금액과 중개보수 실비 금액인데 거래 예정 금액 같으면 의뢰인이 사전에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제시한 가격을 기초로 해가지고 감정평가 기부에 따라서 평가한 평가액이라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중개보수 실비 금액 같으면 그 거래 예정 금액을 기초로 산출한 산출액이다. 자, 이제 토지용계획 공급상의 이용제한 거래 규제 같으면 토지용계획 확인서를 보통 확인한다 보시면 되고. 다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직접 현장 답사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종합 공보 시스템 이런 걸 확인합니다. 자, 지역, 여기서 보면 지역, 지구 같은 이런 지정 여부라든지 행위 제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농지에 관한 내용은 조금 여러분들 했죠, 공부? 농지법은, 농지는 문제 나온 거 위주로만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오른쪽에 6번 보세요. 내외부 시설물로 되어 있죠. 내외부 시설물 이 상태에 관한 사항은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뭐 이런 거잖아. 열공급 승강기 요거 전부 다 자료 요구한다 보시면 되고. 벽면, 바닥면, 도배 상태도 어떻게? 다 자료 요구입니까? 환경조건, 일조소음, 진동도 자료 요구.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입지 조건 같은 경우에는 자료 요구가 아닙니다. 입지 조건 같은 경우에는 도로, 대중교통, 수단과 연계성하고 뭐 시장 학교와의 근접성 이거죠. 이런 내용들인데 요거는 현장 답사라고 했잖아.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도대주 교판의 이걸 말하는 것이에요. 자, 취득시 부담할 조세 종류 및 세율이라고 하면은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를 의미하죠. 요걸 어떻게 조사 확인합니까? 그러니까 중개완성 전 지방세법 확인. 요걸 알아두셔야 돼. 중개완성 전 지방세법 확인.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정도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를 자, 실무 문제가 204페이지부터 있네, 그죠? 맞습니까? 자, 204페이지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204페이지 풀기 전에 저번에 우리 야간반에 다 못 푼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풀고 갈게요. 몇 번까지 못 풀었죠, 그때? 10몇 번? 18번 풀자, 18번. 그러니까, 196페이지. 그죠? 자, 196페이지인데 오전반에 풀었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자, 18번부터 다시 보시면 돼요. 자, 18번에 거기 이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된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해가지고 자, 방치 우리가 방치를 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암기하죠? 방십으로 암기했죠. 예, 요거는 맞고. 자, 그다음 임대는요.
임칠. 자, 그다음 변경이라고 하면 변오라고 했죠? 예, 맞고 그 다음에 기타는 기칠 이런 식으로 다 맞게 돼 있죠. 자, 19번에 한번 가볼게요. 밑에. 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시군구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을 했는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했어. 과태료는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규정, 그런 규정은 없고요. 답은 1번이 되겠지. 2번에 허가 취소를 할 수 있겠고 3번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가지고 이행하라고 명령을 문서로 할 수 있겠다. 이행 명령이 되겠습니다. 4번에는요. 자, 만약에 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 토지에 대한 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선매를 할 수 있다고 했죠. 이게 선매 대상 토지라 가지고 그래서 매수할 자를 지정해 가지고 협의 매수를 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5번에 해당 토지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뭐 했습니까? 임대입니까? 그 임대라고 하면은 임칠이죠. 그래서 7%의 이행 강제금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시죠. 자, 오른쪽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 등에 대해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첫 번째 보세요. 이거 작년에 물어봤던 거죠. 농지에 대하여 우리가 허가를 받게 되면은 농지증 발급 의지한다는 말은 들어봤죠. 근데 농지 전용 뭐 허가를 받은 것을 본다 이런 규정 자체는 없어요. 그게 틀렸고. 자, 두 번째는 국세 체납 처분을 해가지고 뭐 처분 같은 하는 경우에는 허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시장공사구청장은 토지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났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더 이상 부과하면 안 되겠죠. 부과할 수 없어요. 자, 마지막에 토지의 소유권자에게 부과된 이 토지 이용 의무 있죠. 요거는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변동과 동시에 그 승계인, 그러니까 그 승계인한테 다 이전된다 보시면 돼요. 이용 의무가. 무슨 아시겠죠? 그 승계인이 다 의무가 있다 이 말이겠지? 자, 이 한 개 만든 거예요. 자, 21번에 보세요. 선매 제도에 관한 내용 틀린 건데 1번에 시장공사구청장이 토지 거래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게 공익사업용 토지다 아니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 토지다. 이게 선매 대상이라는 거지. 그러면은 공공기관 등 국가 등을 지정해가지고 매수를 원한다. 그러면 선매자 지정해서 토지 소유자하고의 선매 협의하게 할 수 있다.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지. 협의 매수예요. 자, 이번에 선매자의 지정 통지는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 허가 신청. 그렇죠. 선매자의 지정 통지 1개월. 자, 세 번째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그 지정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선매 협의하여야 하며, 요즘은 좀 이상하죠.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15일 이내에 선매 조건 기재 서면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렇게 나오는 게 맞아요. 15일 이내에 선매 조건 기재 서면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1개월 이내에 토지 소유자하고의 선매기를 완료해야 된다. 이렇게 맞는 거지, 정확하게 하려면. 그래서 3번 같이 지문을 내버리면 안 되는 거지, 그죠? 근데 정답은 4번이 지금 틀린 걸로 만들어놨어요. 정답은요. 자, 선매 가격 같으면 공시지가 아니라고 했잖아. 선매 가격은 뭐라 했어요? 감정가액이죠? 허가 신청서에 적혀 있는 가격이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 신청서에 적혀 있는 가격으로 할 수 있다. 감정가액입니다. 이제 4번이 틀렸고. 자, 5번에요. 시장공사구청장이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지체 없이 허가 불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합니다. 자, 뒤에 22번에 보니까 부가 기준의 연결인데 우리가 불허가 처분에 따른 매수 청구할 때 그 가격은 기준이 공시지가잖아요. 선매 가격은 아까 얘기했죠. 감정가격이라고. 그리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된 경우에 있어서의 벌금은 개별 공시지가 맞고요. 2년에 100분의 30 개별 공시에 따른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 이하니까. 이행 강제금 같으면 실제 거래 가격이에요. 실거래가에 맞고 수용으로 인해 가지고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한 취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공시가 기준인데 그 종전 토지 가격 이하라고 봐야 되겠네. 공시가 기준으로서 종전 토지 가격 이하. 그래서 5번이 틀렸고요. 자, 23번에 보세요. 허가 대상 토지 매매를 중개하면서 당사자에게 설명한 내용인데 1번에 자, 매매 계약에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기 전에는 계약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겠지. 유동적 무효 상태니까. 일단 무효니까. 자, 이번에 관할 관청에 허가가 있기 전에는 매수인은 그 계약 내용에 따른 대금의 지급 의무는 없겠죠. 무효니까. 3번에 허가 신청에 이르기 전에 매매 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그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을 했다면 그 약정은 당연히 효력이 있습니다. 약정한 경우에 대해서는 효력이 있겠지.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될 것이고. 자, 4번에 매도인이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는다. 그러면 매수인은 협력 의무의 이행을 서로서 구할 수 있다. 소송 제기 할 수 있겠고. 5번에 이 매매 계약은 당사자 상방이 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했죠. 그러면 확정적인 무효가 되겠다 이 말이지. 자, 오른쪽 포상금 볼게요. 1번에 포상금을 지급이 되는 신고 고발 대상이 우리 6명이 있어요. 우리 이 부동산 거래 신고된 법률에서 다 웬만하면 거짓 신고한 사람들인데 1번 보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계약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했다. 이 과태료 얼마입니까? 3천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3천이죠. 요거 대상자죠. 자,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에 계약을 체결했다. 이것도 2년에 100분의 30 이하 벌금이죠. 이것도 대상자고 허가와 관련해서. 3번에 신고 대상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계약금의 거짓 신고. 요거 100만 원 이하짜리 과태료 대상자죠. 자, 4번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다. 이것도 대상자예요.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거 이거 500만 원짜리 이건 대상자 아니에요. 포상금 안 줍니다. 자, 밑에 포상금의 지급 대상에 대해서 위반 행위를 모두 고른 것에서 기억. 자, 매매 계약의 거래 당사자가 실제 나왔죠.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했다. 이 실제 거래 가격 거짓 신고가 얼마입니까?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잖아요. 다른 걸 거짓 신고한 게 아니라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해야 돼. 대상자입니다. 니은의 부동산 매매 계약에 관하여 개업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구. 이건 500만 원짜리 과태료인데 이거 대상자 아니잖아. 신고해봐야 포상금 안 준다 이 말이에요. 디귿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서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다. 이거 대상자 맞지요. 마지막에 리을 잘 보세요. 매매 계약에서 부동산의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거는 대상자가 맞는데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조장한 행위는 대상자가 아니에요. 조장했대자고. 그러니까는 거짓으로 신고한 그 자체는 대상이 맞는데 그죠? 조장한 행위는 대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에서 답은 1번이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세요. 포상금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기획의 포상금은 그 지급 결정일로부터 1월이 아니고 이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포상금은 그러니까는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겠죠.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이에요. 접수일로부터 2개월이에요. 절차가. 그렇죠? 자, 니은의 포상금은 시군구가 지급한다.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됐으니까 예산 범위에서 시군구가 지급하는 거 맞고, 되게 포상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고 보조 이런 거 없어요. 여기서는. 틀렸지? 리을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제 신고를 한 자, 신고한 경우에 포상금의 과태료 부과금액의 20%. 그렇죠? 예. 지급한다. 맞고. 자, 리을에 공무원이 자기 직무와 관련해가지고 발견한 사실 신고했다면 포상금을 안 주겠지.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안 주겠지.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포상금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부동산의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1천만 원이에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 가격에 대해서 거짓 신고하면 취득가액 100분의 10 이하거든. 이 항목에 대해서는 1천만 원에 원래 넘어갈 수도 있어요. 포상 금액이. 근데 넘어가더라도 1천만 원으로 하겠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한두 액이 1,000만 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 수사기관이 포상금의 지급에 포상금에 지급되는 겁수를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를 결정했으면 이걸 어떻게 지체 없이 시군구에다가 통보해야 되겠지. 자, 3번에 토지거래 허가 위반자에 대한 신고 보상금은 건당 50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이잖아. 허가와 관련해가지고는 50만 원. 둘 다. 틀렸고 4번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적발하기 전에 신고 고발한 자에 대하여 시군구의 이행명이 있는 경우 요건 충족했죠. 그러면 지급된다. 맞고 5번에 이거 무슨 신고라고 2인 이상 신고, 2인 이상 각각 신고 이 말이 복수 신고를 의미해놨네. 그죠? 복수 신고면 누가 받아? 최초 신고자가 받잖아요. 그죠? 자, 오른쪽에 집가동향 이거는 안 봤었죠. 그죠? 이거 보지 말고 이거는 뭐 집가동향하고 밑에 정보관리 이런 것도 보지 말고 뒤에 7번에 한번 볼게요. 7번에 요거는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니까 한번 볼게요. 자, 부동산 거래 계약 이게 부동산 정보 체계 관리 대상 정보로 명시되지 않은 건데 부동산 거래 계약 등의 부동산 거래 관련 정보는 명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거민 관련 정보도 마찬가지. 근데 세 번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정보는 이 부동산 거래 신고된 법률상하고 관계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대상 정보 관리 대상 정보가 아니다 보시면 돼요.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되어 있는 정보 대상이겠지. 자, 마지막 8번 한번 풀어볼게요. 8번이 전자문서로 접수하는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는 게 전자신고를 의미하는데, 그죠?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 신고 거부, 일방이 신고 거부죠? 신고 거부한다면 단독 신고할 때는 전자신고 안 된다고 했잖아. 그렇죠? 그리고 법인 신고서,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전자문서는 접수 방법으로 되겠죠? 법인 신고서하고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그러니까 면적 변경 없는데 실제 거래 가격 변경 신고도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가 잘못됐을 때 단독 정정 신청도 안 된다. 이 전자신고로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토지거래 계약 허가 신청할 때 전자신고가 된다 보시면 돼요. 두 개네, 그죠? 자,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실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204페이지. 자, 우리 중개계약의 법적 성격이라고 물어보네. 관련 적은 것은 해가지고 상사중개라고 되는데 상사중개 아니에요. 민사중개겠지. 자, 상사중개 아니고 민사중개 형태. 위임계약과 가장 유사하고 비전형계약, 민법이 없는 계약이죠. 중개계약은요. 낙성분료식이면서 쌍무계약이다. 자, 2번 볼게요. 서면화 했을 때의 장점, 문서로 만들었을 때의 장점은 자주통제가 가능하다. 자주통제. 관주도의 통제가 아닌 자주통제가 가능하다. 이 말이고요. 유통시장 근대화 되겠죠. 분쟁 예방되면서 투기 활성화는 아닐까, 아니가. 투기가 억제되겠죠. 다 투명화가 되어 있습니다. 다 서면으로 작성되니까. 전문성 제고하겠죠. 자, 오른쪽에 중개계약 물어봅니다. 틀린 것은 1번에. 자, 중개계약은 권한의 부여 형태, 그러니까 독점성 여부에 따라서 일반, 독점, 전속 이런 식으로 구분하겠죠. 그리고 중개보수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순가, 정률, 정가 이런 식으로. 자, 3번에 순가 중개 형태는 금지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초과해서 받으면 금지행위로 이제 처벌되겠지. 3번이고 틀렸지. 자, 일반 중개 계약, 전업 중개 계약. 일반 중개 계약 및 전업 중개 계약 명문에 있다. 두 가지는 있었잖아요. 있죠? 자, 5번에 개업 공익중개사, 그다음에 의뢰인의 숫자에 따라서는 공동이다, 뭐 단독이다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다음에 4번 볼게요. 중개 계약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기억. 중개계약은 권리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하고 권리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 사이에서 체결되는 계약입니까? 아니잖아요. 중개계약은 개업하고 의뢰인과 체결되잖아.
그럼 여기면 이전 의뢰인하고 취득 의뢰인하고 체결되는 계약은 뭔데? 거래 계약이에요. 그게 매매 같으면 매매 계약이고 임대차면 임대차 계약이고. 잉? 자, 니은에 중개 계약을 서면화 정형화했을 때 정부 규제를 줄일 수 있겠지. 자주 통제가 가능하니까. 자, 디귿 공동중개 같으면 신속 정확한 중개활동 가능, 정보통신 시대에 적합하다. 뭐 맞는 말이고. 리을의 성간주의로서 신성시 뭐 이런 거 전속중개 계약 같으면은 인정이 되고 일반 중개 계약 체결한 기업한테는 그런 의무 없다? 아니죠. 중개 계약을 체결하면 다 기업은 의무가 있어요. 그죠? 중개 계약을 하면 성간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중개 계약은 개업공인중개사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불확실하여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의식이 희박해지기 쉽고 일반 자 거래가격이 아무래도 낮게 형성이 되겠지. 빨리 팔아야 되니까. 뭐 됐죠? 자, 5번 보세요. 중개의뢰 접수 뭐 리스팅 접수 의미하는데 틀린 거 1번 개업 초기에 개업 시기다 뭐 개업 축하여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리스팅 할 수 있겠다. 개업식 하겠죠? 자, 이번 리스팅의 획득 같은 경우에 일반 상품에 있어서 구입이나 진열 이런 어떤 출발점이 되겠고. 자, 3번에 자, 공가 공지 같은 것들을 다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돌아다니면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돼. 아시겠죠? 4번에 매수 의뢰 접수에서는 매수 의뢰 접수에서 권리를 확인하는 게 아니겠죠. 매도 의뢰 접수를 받았을 때 권리 확인하겠지. 팔아달라고 했을 때 권리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 집이 자기 집이 맞는지. 맞잖아요. 자, 그래서 4번이 틀렸다 보시고 5번에 의뢰인과 순가중개 계약을 체결한 체결하고 한도를 초과해가지고 보수를 받았다면 그 금지행위입니다. 자, 중개계약서 우리 서식을 알아두셔야 돼. 일반 중개계약서하고 전업중개계약서는 서식을 여러분들이 그 안에 내용을 기재사항을 봐주셔야 돼. 뒷면은 똑같아. 앞면도 거의 똑같은데 전업중개계약 같은 경우에는 그 전속계약의 의무가 있고 의뢰인의 의무가 있죠. 그런 것들이 막 적혀 있잖아요. 그죠? 자, 한번 볼게요. 6번에 보시면은 주택을 임차하려는 의뢰인하고 일반 중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라고 되어 있네. 그죠? 법령상의 표준 서식 일반 중개 계약서 작성할 때 기재 사항은 돼 있어요. 임차입니까? 임차네. 그죠? 그러면 소유자하고 등기 명의는 이전이에요. 이거는 이전 의뢰인한테 체결하는 거예요. 맞죠? 은행 융자, 권리금, 제재 공과금 등도 그렇고 그 다음에 중개 의뢰 금액도 이전. 희망 지역은요. 희망 지역은 의뢰잖아요. 희망 지역은 임차잖아요. 매수잖아요. 취득 의뢰인하고의 체결됐을 때 희망 지역, 희망 가격, 희망 조건, 희망 물건. 맞죠? 거래 규제하고 공급상 제한도 다 이전이죠. 이전 의뢰인. 취득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7번도 보세요. 15서식에 정하여진 전업중개 계약서 기재 내용 볼 수 없는 것. 자, 토지의 소재지, 지목, 면적, 지역지구, 용도 같은 거 기재하고. 자, 공시지가가 있냐? 공시지가는 특별시 입한이 공금 지휘할 때 그 공시지가는 정보공개 사항은 맞아요. 근데 전업중개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전업중개 계약서에 기재 내용이 없죠? 기재하는 항목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2번이고 3번에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내용이 다 기재되어 있고 은행 융자 이런 거 기재되어 있고 권리관계 있고. 자, 오른쪽에 8번에 보세요. 일반 중개 계약서, 전업중개 계약서 서식이 공통으로 기재된 사항이 아닌 거 됐죠? 첨부 서류로서 중개보수 유효표가 있어요. 2개 다. 그리고 유효기간도 다 3개월로 돼 있어요. 원칙이.
물론 합의해서 합의에 따르겠는데 둘 다 3개월로 돼 있어요. 서식상에는. 그런데 3번에 보면은 개업의 업무 처리 상황 통지 의무는 어떤 계약서에만 있어? 전속에만 있어요. 일반 중개 계약서는 없어요. 그 의무가 없기 때문에. 확인 설명에 관한 사항이 있고, 그리고 중개보수 과다 수령했을 때 차익 환급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다 이 말이지. 그리고 보세요. 9번에 일반 중개 계약서, 전업 중개 계약서 비교 틀린 건데 1번에 양 서식 모두 중개 계약의 유효 기간이 원칙적으로 3개월로 되어 있고 개업과 의뢰인 간에 약정했다면 이 변경할 수 있다 이 말이겠지. 이를. 자, 2번 양 서식은 개업과 의뢰인 간의 의무사항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틀렸어요. 의무가 틀리기 때문에 당연히 내용도 틀리지. 거기 일반 중개 계약서는 거의 의무가 없어요. 그죠? 전속 중개 계약서는 의무가 많이 들어있죠. 거기에. 그래서 그 서식 부분을 잘 좀 확인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3번에 양 서식 모두 to 권리 이전용, 권리 취득용, 그 다음에 권리 취득용 같으면은 희망 물건, 희망 가격, 희망 지역, 희망 조건 이런 게 있어. 그죠? 4번에 양 서식 모두 확인 설명을 소홀히 했을 때 피해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해야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5번에 양 서식 모두 이전용. 자, 이전용에는 권리관계, 그 다음에 중개의뢰 금액 이런 것들이 소유자 등기 명인 이런 거 다 들어있어요. 자, 여기까지 보고 208페이지부터 문제는 좀 쉬었다 풀어볼게요.